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 제목은 마리우폴과 남북 정상 친서 교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 주제 모두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게 한데 모여 있으니까 이번엔 좀 오래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같이 이야기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리우폴 함락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은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 있고요. 60km 정도 가면은 러시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러시아와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기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전선이었는데요. 4월 21일 러시아가 마리우폴 해방작전이 성공했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마리우폴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아조우 제철소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철소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항복해라 이런 거죠. 이 제철소에 누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아조우 연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신나치 부대라는 지적을 받는 부대입니다. 유엔은 이 아조우 부대가 고문, 집단 강간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지른 부대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아니라 마리우폴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은 친미 정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부터 친미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에는 친러 정권이 있었는데 2013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친미 정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나자 친러 성향이 강했던 크림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와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러 지역이었던 돈바스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로 독립국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친미 정권이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이런 행동을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차마 건들지 못했고 돈바스는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거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하려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군이 친미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국민을 죽이려고 하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명령을 자꾸 거부하니까 이 친미 정권이 돈바스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정규군으로 진압할 수가 없으면 민병대를 꾸려서 투입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친미 정권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민병대 중 하나가 아조우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조우 연대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국민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인 겁니다. 이 아조우 연대의 창설과 성장에는 미국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미국이 아조우 연대를 훈련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신나치 부대를 지원할 수가 있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미국 의회에서 아조우 연대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슬그머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이 아조우 연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조우 연대는 돈바스 지역을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이고 그래서 돈바스 인근에 있는 마리우폴을 근거지 삼아 발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도 아조우 연대고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세력의 핵심도 아조우 연대고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위해서도 아조우 연대를 없애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뭐로 봐도 마리우폴 공략이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리우폴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이제 와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함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 제철소에 우크라이나 군대 말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반 푸실리는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운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갑자기 잘 싸울 순 없다. 나토군이 뒤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다른 독립국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전 총리는 일부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군의 자국 군인을 대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아조우 연대 소속 병사가 증언하는 영상도 나왔는데요. 그 영상에는 이 제철소에 왜곡군이 있는데 국적은 모르겠고 200~300명 정도이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조우 연대 장갑차에서 프랑스군의 모자나 군복, 휘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마리우폴에서 탈출하려는 헬기가 있어서 러시아군이 격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중에 프랑스 외무부 관리 2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을 무선 감청했더니 8개 국어가 들렸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 언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우폴에 최소 8개국 군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포로를 포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왜 했냐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영국 출신의 용병인데 영국더러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이걸 보고 포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 용병인데 이런 경우 포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없고 러시아도 용병은 법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데 영국 총리는 이 사람들까지 포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용병인데 무슨 포로 대우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영국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4년 전에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용병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편개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소속이면은 원래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나라도 영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용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면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용병 소속이다 라면서 영국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죠. 자기 신변을 생각한다는 거면. 그런데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니까 우크라이나가 챙겨야 된다. 자동으로 포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고 그걸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사람들을 영국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병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우폴에 영국군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과연 영국군만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 나토군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에는 정규군인 나토군 외에도 국제의용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의용군이지 사실은 용병입니다. 한국에서 참전한 걸로 알려진 이근 전 대위도 사실은 한국의 용병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용병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용병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돈이 많아가지고 용병을 대거 고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나토가 용병 부대를 꾸려서 보내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정규군도 우크라이나에 들여보내주고 용병도 꾸려서 보내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것은 마리우폴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비밀 전진기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아조스탈 제철소 지하에 깊이 30m에 길이 20km에 달하는 땅굴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토군이 숨어 있을 거고 비밀 생물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이 나토군의 대러시아 전진기지였다라는 거고 이런 점에서도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제철소를 점령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나토군이 있는 게 발각이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나토군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헬기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야간 탈출도 시도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나토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토군이 제철소에서 발각이 되면 거기다 대고 나토가 맞다 이건 나토군이다 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러시아는 유럽을 직접 공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세계대전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나토의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토가 참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로잡힌 나토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토가 참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포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범죄자가 되고 러시아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나토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지간히 애국심, 충성심이 크지 않는 한 알아서 각자 도생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에 협력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파장이 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폭로가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 그래서 나토가 이런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나토가 언론 조작도 했고
민간인 학살 이것도 사실은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 거다. 나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참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리스 총리가 포로가 아닌 용병까지도 모두 포로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나토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포로로서 나토군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반러시아 세력의 전쟁, 사실상 국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고 있는 건 러시아죠. 나토가 러시아에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의 구상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러시아 정서를 강화하는 건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여론이 큽니다. 두 번째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소진 측면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도 죽고 경제력도 투입되고 무기도 사용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구상이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야 맞지만 미국과 유럽이 더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유럽은 0.2%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6% 성장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과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인 피해가 러시아에 미치는 경제적인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규모도 더 큽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 피해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남종석 경남연구원 실장은 유가도 뛰고 곡물 가격도 뛰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주력 수출 상품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망하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경제 피해가 큰 게 대표적인 이유가 물가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예로 들면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유의 경우 26%, 천연가스의 경우 38%, 석탄은 49%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끊기면 GDP가 2년 동안 300조 원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제재할까? 이런 제기를 하면은 독일과 유럽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완전 친미 국가인데도 이런 나라들이 대러 제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피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구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구상이 성공했다고만 할 수 있겠냐 싶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피해가 압도적으로 더 크죠.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해보는 등의 훈련으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반러시아 동맹 측면에서도 미국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동의 친미 국가 중에 하나인 사우디를 보자면은 석유 가격이 치솟으니까 미국이 사우디에게 석유 증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거절했어요. 이것만 해도 미국의 말이 안 먹히는구나 싶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사우디가 중국이랑 석유 거래를 할 때는 달러 말고 위안화를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에게 정말 큰 타격인 게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이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달러가 통용되는데 이게 엄청난 이익을 미국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뒤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 거래입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 국제 질서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석유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고 다들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면 달러의 가치가 보장된다. 그러면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안전하다.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안전한 자산이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이걸 깬 거예요. 달러가 아니어도 석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우디가 달러를 흔드는 일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커다란 경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틈을 타서 러시아의 원유를 그 전보다 더 많이 더 싼 값으로 삽니다. 그래서 경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쿼드에도 가입하면서 친미 행보를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미국이 더욱 당황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체제에 벌써 균열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제 질서가 재편될 조짐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영토가 엄청 넓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걸쳐 있는데 인구도 유럽 지역에 더 많고 해가지고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 국가가 되길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2010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거부한 건 유럽입니다. 유럽이 왜 러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일단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극우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극심해지고 있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론 러시아인들도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걸 루소포비아라고 합니다. 루소포비아라는 게 예전에 칭기즈칸이 유럽 쪽까지 침략하고 그랬을 때 느꼈던 공포심, 그게 유럽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몽골인이 아닌데 그런데도 몽골인이다, 칭기즈칸의 후예다 라는 이미지가 러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럽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보니까 유럽이 온통 러시아를 적대하고 있다는 게 확연해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행동을 하겠냐? 이제 친유럽보다는 친아시아에 힘을 쏟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는지 보면 미국, 유럽, 그리고 이들에게 철저히 붙어먹은 일본 등의 소국권 세력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이런 아시아권으로 양분되어서 냉전 비슷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서구권 대 아시아권으로 나뉘어서 대결을 하게 되면은 누가 승자가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지는 애죠. 러시아, 중국, 인도는 뜨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승리가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오는 게 러시아가 군사 경제적으로 우세를 차지하고 미국과 유럽은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서구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예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가 흔들리는 현상은 아주 주목해서 볼 법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 외환 보유고를 줄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아까 언급했던 석유 결제 이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를 사들여서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달러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달러의 가치를 떠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동결시키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달러를 갖고 외환보유고를 채웠는데 이게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왜입니까? 미국과 엇서면은 미국이 달러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미국의 인질로 볼모 잡힐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달러를 팔고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독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독일 자산 압류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독일이 강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독일이 보기에 야, 그럴 때 미국이 여차해가지고 독일 자산을 동결시켰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뺏기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독일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아닙니까? 유럽의 맹주죠. 이런 나라들까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거예요.
언제 자기 돈을 뺏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신뢰의 균열, 신뢰의 붕괴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뭘 꼭 닮았냐면은 1971년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와 비슷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처음 기축통화로 만들 때 어떤 장치를 썼냐면 달러를 가져오면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금 태환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줄 테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 라고 한 거죠. 이때는 미국의 경제력이 대단했고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계속 그런 압도적인 경제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미국을 보다가 아니 미국이 저렇게 하면은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달러가 부도수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드니까 1971년에 스위스, 프랑스가 각각 5천만 달러, 2억 달러를 실제로 금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나도 그럼 교환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 태환제를 그만둔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달러를 팔아서 금이나 위안화 이런 걸로 외환보유 요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신뢰도 그리고 달러 체제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인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풍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피해가 러시아의 경제 피해보다 더 크고 달러 패권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대신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이 기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었겠죠.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기뻐했죠. 빨리 평화 통일을 하자. 윤석열은 선제 타격 운운하지 말라.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독특하다면 독특한 게 뭐냐면 윤석열 인수위의 반응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친서 교환을 두고 좋은 일이다. 그리고 꼭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새 정부에서 듣길 바라는 내용이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선 때 아주 호전적인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치 자기가 남북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기라도 한 것이냐 친서 교환을 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뀌었을까요? 사실 더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친서를 보냈나 이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예전에 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그럴 때는 몰라도 퇴임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 생각이 나서 보낸 거냐 왜 그랬을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행동해 왔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이번 친서도 미국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윤석열 인수위의 반응도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게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인 것처럼 윤석열 국힘당의 환영 반응도 미국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친서에 화답했을까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답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번 손잡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일례로 김일성 주석은 항일 무장투쟁을 하면서 독립군의 대장인 양세봉이라는 사람과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양세봉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공산주의를 욕하고 김일성 주석과의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접한 김일성 주석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양세봉을 적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양세봉을 적대하지 않았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한 유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경대 혁명 유자녀 학원을 만들었는데 양세봉의 자녀를 찾아서 여기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들도 있어요. 김구 선생이 1948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경대 혁명 유자녀 학원에서 양세봉의 자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과 양세봉은 이념도 다르고 양세봉이 협력도 거부했는데 아니 북한은 양세봉의 아들까지 이렇게 챙기는구나 뭐 이런 데서의 놀라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최덕신이라고 박정희 때 외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전쟁 때 북한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거창에서 500명을 학살했던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덕신이 나중에 박정희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망명했습니다. 최덕신의 아들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최덕신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는데 김일성 주석의 인력 때문에 북한으로 망명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은 왜 최덕신에게 손을 내밀었나? 최덕신의 아버지가 최동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화성이숙이라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동호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최동호의 아들인 최덕신을 정성껏 대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을 대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방북할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주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체육관 이름을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지어서 정주영 회장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과 상극인 사람이죠. 근데 북한은 체제 대결적인 관점보다는 더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주영 회장을 대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회장 보고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인터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잘 대해줘서 고마웠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런 인간적인 것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주앙 미카엘로라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요리사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시절에 3년 동안 스위스에 유학을 갔을 때 사귄 친구 중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미카엘로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북한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람을 불러서 만난다고 해서 스위스와의 외교적인 관계가 돈독해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냥 친구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 친서 교환에서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서 실용적인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퇴임하면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고 선을 여러 번 그었어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답 친서를 보낸 것은 이것저것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왜 친서를 보내게 했을까요? 미국은 계속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반응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친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보라고 시킨 게 아니겠느냐. 미국이 웃긴 게 윤석열이 반복대결적인 정책을 자꾸 보이다가 대통령에게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연합훈련도 대대적으로 할 것처럼 그리고 야외 실기동 훈련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그러다가 금방 저자세로 돌아왔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적대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가 왜 외교에 뛰어듭니까? 외교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국방부는 국방을 하는 부서죠. 그럼 이 국방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거는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 국방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원래 미국은 북한이 ICBM을 쏘면은 그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4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야외 기동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화성포 17형을 쐈는데 미국이 결국 야외 기동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하반기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정말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냐면은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2017년 때 북미 대결이 치열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SLBM도 쏘고
단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11월 말에 쏜 화성포 15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리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태평양상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런 여러 엄포도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취임식 날 핵시험이라도 하는 날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태는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바이든은 문재인 대통령을 시켜서 북한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해본 거고, 윤석열 인수위도 미국을 따라서 환영 메시지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친서에 미국이나 윤석열 욕을 하지 않고 덕담만 해서 보내줬는데, 그게 미국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감지덕지할 일이죠.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친서 교환 같은 경우가 조건 없는 대화 아니냐, 드디어 미국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절대로 북한과 강대강 대결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올까봐 미국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해서 힘겨운데, 북한과의 대결까지 동시에 벌어지면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리 전쟁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 나도 사실상 남북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대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이 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처럼 과연 한반도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좀 답답한 감이 듭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초전박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대체 왜 그러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월 14일에 러시아의 모스크바함이 침몰됐습니다. 러시아로선 뼈아픈 실책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러시아가 보복을 한다고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장이며 지휘센터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의아한 게, 왜 전쟁이 난 지 2달이 지나서야 군수공장이랑 군 지휘소를 공격하냐, 전쟁 초반에 진작에 공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압도적인 힘으로 그 차이를 전격적으로 보여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초반에 꺾어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초반에 진격을 막 하고 물량을 여러 가지 쏟아붓더니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제압하진 않은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이걸 보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 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교훈은 얻을 거다. 무슨 교훈이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전쟁이 났다. 북한도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핵 포기를 더더욱 안 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북한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정말 그건가? 제가 보기엔 북한이 교훈을 얻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한테서 얻을 거다. 핵 보유국으로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점을 러시아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러시아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4월 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왜냐?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고 장기전을 막고 자기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은 핵 보유국은 전쟁할 때 더 조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정반대로 전쟁하면 일단 핵 공격부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핵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과는 기질이 다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기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라면서 소련을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이 물러섰어요. 그런데 1968년 북한은 미국 첩보함 푸에볼로를 납포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러면서 항공모함도 막 끌고 오고 이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겠다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에 중국은 미국 정찰기가 남중국해 영공을 침범하는 바람에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조종사는 사망하고 미국 정찰기는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찰기랑 승무원을 잡았어요. 근데 미국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중국이 별로 저항하지 않고 정찰기와 승무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69년에 미국 조기경보기가 영공을 침범하니까 그대로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미국이 또 북한을 전술핵으로 공격할지 말지 뭐 이런 검토까지 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했냐? 같은 해 8월에 미군 헬리콥터가 또 북한 영공을 넘어서 오니까 또다시 곧바로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 상대하면서 몸을 사리는데 북한은 중국과 소련과 완전히 기질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두고 미국이 보이는 태도도 다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은 러시아와의 대결을 결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설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뇌부들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밀어붙였다라고 미국의 미주리대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휘를 소탕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 초반에 핵공격을 할 거고 그 핵공격으로 미국의 지휘부부터 공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쟁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랑은 대리전쟁을 해도 북한이랑 전쟁할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자고 하고 저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한테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세계 패권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미국이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북한한테 저자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나라들한테는 강해 보이는 척 해야 되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4월에 미국이 항공모함 링컨함을 동해에 들여온 사건입니다. 미국이 링컨함을 동해에 들여오면서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때문에 링컨함을 불러온 거면은 남중국해나 서해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동해 쪽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링컨함이 북한 때문에 온 게 맞는데 미국이 차마 북한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링컨함이 한국군이랑은 훈련도 못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랑만 훈련했어요. 역시 이것도 한국군이 훈련에 동참해버리면 링컨함이 북한을 겨냥해서 들어온 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차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링컨함이 동해에 온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 한국의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링컨함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군이랑 합동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탑니까? 왜 그러냐? 링컨함 동해 진입이 북한이 봤을 땐 대북 적대 행위가 아닌데 한국이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이 보기엔 도발이 아닌데 한국이 보기엔 미국의 위력을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재차 활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 둘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면은 안 하지만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는 답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할 때 북한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 트럼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차기 대선 경쟁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검찰의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퇴임 대통령의 말로가 좋은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5월 중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되면 퇴임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는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봐도 그렇고 최근 정세를 미국, 유럽이 몰락하고 북중러 반미 국가들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집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